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앞세우고 하루하루 입에 넣는 밥알도 미안한 마음으로 겨우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멀쩡하게 키워 시집까지 보낸 자식을 먼저 보낸 애미의 심정. 정말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저 또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넘겼었으니까요. 늘 혼자 그 고통을 곱씹기만 하다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소개된 이야기를 풀어내며 조금은 저도 마음이 편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앞서 얘기한 그 딸아이였죠. 시댁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었고 남편도 형제가 없이 홀홀 단신 외동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당시 시어머님이 얼마나 유난스럽게 하시던지 제가 뭘 해도 성에 안 차하셨고 저의 안중 따윈 관심도 없이 오로지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던 분이셨죠. 막 시집을 왔던 어린 나이에는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져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자식에 대해 끔찍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손이 귀한 만큼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들을 참 바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첫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 크던지 병원에서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렇다며 일을 적게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소리에 시어머님은 발끈하셨어요. 집안일을 얼마나 한다고 몸이 힘들어서 유산을 하니? 내가 다 도와주고 너는 기껏해야 옆에서 거드는 게 다인데. 시어머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어머님이 다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몸이 원래 약하다는 걸 어쩌겠어요. 병원에서는 몸과 마음을 무조건 편하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예전 시집살이라는 게 다 그랬잖아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 저는 유산을 두 번이나 더 하게 됩니다. 손이 귀한 집안인데도 세 번이나 아이가 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연 유산이 되었다는 게 문제였죠. 연달아 유산을 하고 저는 결혼하기 전보다 더 살이 빠져서 몸에 뼈밖에 없는 지경이 되자 시아버님이 나서서 제 몸을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진정에 가서 한 달 정도 쉬고 오도록 해라.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혼자 살림 챙기시려면 힘드세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몸부터 챙겨라.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나겠다. 결국 저는 친정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쉬고 오게 됐죠. 친정을 가는 날 저를 배웅해 주시는 시어머님의 눈초리가 어찌나 매서웠는지 아직도 그 눈매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일부러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참 많이 저를 미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아버님의 특단의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지 그렇게 쉬고 와서는 한동안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먹은 보약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제 보약을 들고 아들에게도 이렇게 안 먹여봤다고 혼잣말을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보살핌 속에 저는 체력을 회복하고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하고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유산도 습관이 되면 계속된다고 해서 정말 조심했거든요. 집안의 온 가족이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고 그 정성이 통했던지 10달을 잘 보내고 출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만 딸로 태어났죠. 시아버님은 못내 아쉬워하셨고 시어머님은 대놓고 아쉬워하셨어요. 몸도 채 풀지 못했는데 저에게 참 모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둘째 준비하거라. 달아서 낳아야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네, 어머님. 에휴, 아들이 먼저 나왔으면 좀 좋았니 그래.
가감없이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어머님 때문에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같은 여잔데 어쩜 그리 입장이 다른지 정말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참 많이 감싸줬어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해하면 그런 말 맘에 담아두지 말라며 저를 꼭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반기지 않는 딸아이도 정말 많이 예뻐해 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일찍이 저녁을 먹고 아이를 늘 안고 있었어요. 당신 힘들어요. 이제 아영이 내려놓고 쉬어요. 안 힘들어.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뭐가 힘들어. 당신도 참.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왔는지 몰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오밀조밀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아이를 봤어요. 정말 힘든 시집살이였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힘을 얻어 견뎌낼 수가 있었죠. 유산을 했지만 앞서 여러 번의 임신을 했기에 또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임신만 되면 한 번 더 아들을 기대할 수 있으니 그때는 시부모님이 원하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바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딸아이 이후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토록 바라시는 손자를 안겨드리지 못했죠. 아들을 바라는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딸아이는 자라면서 여자아이 같은 구석이 없었어요. 성격도 사내 아이처럼 털털했고 동네 친구들도 남자친구들이랑 더 많이 어울려 놀았어요. 여느 아이들처럼 소꿉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은 또 선머슴처럼 하고 다닌다고 핀잔을 주시기도 했지만 제 눈에는 아이가 눈치 보여서 그런가 싶어 안타깝게만 보였습니다. 아기자기한 구석은 없었지만 성격이 참 좋았던 딸아이는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뭘 하든 우리 아이와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학교가 쉬는 주말이면 저희가 운영하는 순두부 가게에 와서 먼저 일손을 거들고는 했죠. 오늘은 집에서 쉬라니까 왜 또 나왔어? 에이, 바쁜 것 좀 도와드리고 쉬면 돼요. 맨날 쉬는데 뭐. 맨날 쉬긴 고등학생이 쉴 틈이 어딨다고.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책이라도 한번 더 봐. 엄마,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깐. 딸아이는 정말 똑부러지게 행동했어요. 공부면 공부, 교우 관계면 교우 관계,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귀여움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였죠. 정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요. 가끔 눈치 보고 사는지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아서 안쓰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 눈치는 또 얼마나 빨리 알아채는지 지가 먼저 씩씩하게 굴면서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고는 했어요. 정말 그 아이 덕분에 참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성적이 안 따라준다며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적도 좋아서 장학금을 타며 대학 4년을 보내고 졸업 후 대학병원에도 빨리 취직이 됐어요. 아이가 취직이 될 즈음 시어머님이 병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병원으로 모셨더니 2년이 채 안 되어 돌아가셨죠. 임종 직전에 어머님을 뵈러 갔었는데 늘 정신없는 모습만 보다가 그날따라 저희 얼굴을 알아보시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예쁘게 손녀가 커서 지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아들 아들 우겼던 지난 시간들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같이 갔던 딸아이도 숨죽여 흐느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눴었어요. 캐캐 묵은 감정들이 그날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며 이렇게 잘 자라준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순두부 가게를 저희에게 넘겨주셨어요. 전통 방식으로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곳이라 손님이 많은 가게였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가업을 이어받아 가게를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 애를 썼고, 딸아이는 새로 시작한 간호사 일에 적응하며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딸아이도 저희 부부도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영업 특성상 1년에 쉬는 날 몇 번 없이 하루 종일 가게 일에 매여서 악착같이 일을 했고, 아이도 3교대로 일을 하며 일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를 썼고요.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일만 주구장창 그렇게 했던 게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장사가 잘 되니 벌 때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돈 벌어서 딸아이 시집 갈 때 제대로 챙겨주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시집 갈 때 기죽이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벌었는데, 나중에 잘해주자는 그런 생각은 정말 부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추억을 먹고 살게 되는 걸. 생전에 좋은 거 같이 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게 된 거겠죠. 딸이 간호사가 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집에 와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이었는데 임상병리사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연애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었기에 뜬금없는 결혼이란 말에 많이 놀랐었어요. 집에서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이야기는 원체 안 하던 아이였기에 연애를 하는 걸 모를 법도 했고요. 다 우리를 위해 아이가 배려해 준 거겠지만 부모가 되어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 날이 더 아쉽고 후회가 돼요. 어쨌거나 뭐든 알아서 잘 하는 아이였기에 결혼 상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야무진 아이니까 알아서 잘 선택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저희한테 인사를 처음 온 날 보아하니 사람이 참 좋더군요. 털털한 성격에 왈가닥인 아이의 성격과 정반대로 차분하고 섬세하고 말투만 봐도 자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싶었죠. 어머님, 아버님, 아영 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믿어주십시오. 우리 아영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우리도 믿네. 부디 서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결혼 승낙을 받던 그날 사위가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두 사람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대화를 나눠볼수록 참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위의 집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듣기로는 바깥 사돈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안사돈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다고 하고, 시댁이 부유하면 그것도 우리 아이 복이다 싶어서 내심 기대도 있었어요. 결혼이란 게 다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경제적인 조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상견례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곧 둘은 결혼식을 올렸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아이를 보며 혼자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맘 같아서는 고운 내 딸 시집 안 보내고 평생 끼고 살고 싶은데 그게 또 순리에 맞지 않잖아요. 순전히 부모 욕심인 거지. 딸도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일이지만, 결혼이란 게 편하게만 살 수는 없는 일이라 걱정도 많이 됐어요. 게다가 안 싸돈 될 사람이 차가운 인상이라 제 걱정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식이 끝난 아이는 지 남편과 환하게 웃더군요. 그날 딸아이의 얼굴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예뻤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계속했어요. 혹시나 시댁에서 일을 그만두게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터치는 안 하는 모양이었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간호사가 됐는데 얼마 하지도 않고 그만두게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사업하는 집안이라 혹시나 고지식 할까봐 걱정이 됐었거든요. 시어른들 너 예뻐해 주시니? 그럼 딸아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 하셔. 그럼 다행이다. 네가 알아서 잘 할 것 같지만 어른들 안부 인사 잘 하고 그래.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는 내가 없으니까 편하지? 그래. 너무 편하다. 부모 속도 모르고 얄밉게 얘기하는 딸에게 맞장구는 쳐줬지만 딸이 결혼을 하고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이가 쓰던 가구와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으니 표가 더 나더라고요. 남편과 일이 끝나고 깜깜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 방을 꼭 열어봤어요. 아영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자꾸 열어? 혹시나요. 집에 오면 방에서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당신도 아영이 보내줘. 응? 그래요. 그래야죠. 아이의 신혼집은 저희 집과 30분 거리여서 보러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게 또 내 맘대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사위가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도 보고 싶을 땐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러 가곤 했어요. 그러면 딸이 오랜만에 엄마 반찬 먹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밥도 없이 짠 반찬을 입안에 넣고 맛있게 오물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나이가 얼마 먹었든 여전히 어린 자식 같아서 가슴이 사무치고는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생겼어요. 딸의 임신이었죠. 당장은 일을 좀 더 하고 임신할 거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렵게 딸을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딸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 임신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름 저에게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던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좋았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었죠. 딸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많아서 나처럼 고생하면 어쩌나 그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 건강한 임신 기간을 지나는 딸이 더 대견하게 보일 수밖에요. 입덧도 그리 심하게 하지도 않고 몸이 힘들 텐데도 어찌나 씩씩하게 잘 지내는지 막달이 될 때까지 일을 계속했는데 내심 그 모습이 안쓰러워 쉬라고 하고 싶은데 꿋꿋하게 일을 하니 아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네가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엄마는 네가 홀몸이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다음 달이면 육아휴직 받아서 쉴 수 있어, 엄마. 엄마 말대로 엄마 아빠가 나 힘들게 대학 보내주셨는데 결혼이나 임신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정서방이 쉬라고 안 해? 하지. 시댁에서도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그럼 쉬어. 뭐하러 그렇게 아등바등해. 엄마, 나 나중에 꼭 수간호사 될 거야. 나는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나랑 안 맞아. 딸은 이 길에 들어섰으니 정상은 한번 찍어보겠다면서 그렇게 욕심을 냈었어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하기도 하고 애쓰는 모습에 맘 아프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도 지가 하겠다고 하니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엄마보다 낫다는 생각에 흐뭇하기도 했고요. 딸은 예쁜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손주는 아들로 한번 보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딸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사위가 서운해할까 싶어 마음이 쓰였는데 그런 내색을 전혀 안 보였어요. 오히려 첫 딸이라 너무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세월이 변하니 이런 것도 변하는구나 싶어 갈수록 살기 좋아진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곳이 여자가 살아가기에 그리 좋기만 한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딸이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을 바라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고정관념들도 시간이 흐르니 다 변하게 되고, 우리 딸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 더 안심도 되고요. 결혼도 자식도 큰 이변 없이 순탄하게 해내는 딸과 사위를 보며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고 마음을 놓을 때였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응? 엄마, 이런 말 꺼내서 정말 미안한데요. 무슨 말인지 딸은 쉽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말을 아꼈어요. 큰일이 났다 싶어서 저는 덜컥 겁이 났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지금 시아버님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뭐? 부도? 어, 경기가 안 좋아서 수금이 잘 안 됐었나 봐. 급하게 돌려 막으시다가 어음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래. 엄마, 정말 죄송한데 우리 시아버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 딸은 저에게 돈을 부탁하더군요.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요. 당연히 회사 부도를 막는 거니 푼돈으로 안 되는 거겠지만요.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래요. 그러면 은행 대출도 다시 할 수 있으시다고 하니 몇 달만 쓰고 돌려드린대요. 엄마 부탁해요. 응?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지 딸은 저희에게 사정사정을 했고 저희도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노후에 쓰려고 모아둔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그 돈이 자그마치 2억이었어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돈 다 모았어. 시아버지 가져다 드려. 엄마, 고마워요. 꼭 돌려드릴게요. 응? 그래, 알았어. 어서 집에 가서 정서방이랑 지은이 챙겨. 미안한 마음에 선뜻 통장을 못 챙기는 아이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얼른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머뭇거리는 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일부러 웃어줬죠. 이 돈으로 무사히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아이들 집도 저당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부디 딸 가족이 큰 고통 없이 이 상황이 잘 넘어가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가고 한동안 딸은 연락이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일부러 전화를 걸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2달 정도 지났을까 딸과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캄캄해진 뒤에야 귀가를 했는데 그 시간에 맞게 집으로 왔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손녀가 걱정이 돼서 물으니 시어머니께 맡기고 왔다며 말하는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엄마, 어떡해요? 왜 울어? 응? 왜 울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딸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계속 흐느끼고 사위는 저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한참 뒤에 말을 꺼내는데 결국 사돈의 회사가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님 돈은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말 사방팔방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는 머리가 바닥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고 딸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애초에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돈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막상 정말 그 돈을 다 잃었다고 전해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가 건물도 처분하고 그렇게 마련한 돈이었는데 젊은 날부터 고생해온 남편과 여생은 편하게 둘이서 지내려고 마련했던 돈이라 앞으로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행히 순두부찌개 가게가 아직은 성업이라 또 모으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어요. 얘기를 같이 듣던 남편도 얼굴색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정신이 빨리 들었는데 말을 하더군요. 아영아, 그만 울고 이제 진정해. 정서방도 그만 일어나고. 너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쉬는 날도 안 쉬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모은 돈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이야. 아영아, 이건 누구 탓이 아니야. 엄마도 어쩌면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응? 정서방도 진정하고 우리보다 사돈 어른들이 더 정신이 없으시겠네. 우선 그쪽부터 일을 수습하게나.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좀 더 찾아볼게요. 아님, 제 월급이라도 매달 드리겠습니다. 자네 월급을 주면 우리 딸이랑 손녀는 뭘 먹고 사나? 우리 방법은 천천히 찾아보고 이제 아영이 데리고 가서 이만 쉬게나. 자꾸만 우는 아이를 보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내버렸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됐는지 남편도 저도 애들 앞에선 동요하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을 속에 고구마가 든 것처럼 보내고 겨우 정신이 들 무렵 바깥 사돈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 양반이 그렇게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 어쩌라는 거니? 그러게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안사돈은 어떤데? 어머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 같아. 시댁이 지금 경매가 걸린 터라. 뭐? 아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너 괜찮겠어? 뭐, 어머님이 오시면 지은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서로 불편해도 감수해야죠, 뭐. 지금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야. 딸의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모를 모시고 살게 될 딸이 걱정이 됐었어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참 차가웠거든요. 아무리 어린애를 키운 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본인 친손녀에게도 그다지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은 터라 괜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어요. 아무리 걱정이 된다고 한들 딸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안사돈과 합가를 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딸과는 매일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갈수록 기운이 없더군요. 혹시나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계절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 괜찮다는 얘기만 했어요. 하지만 엄마들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은 걸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일도 하면서 집안에 시모까지 있으니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눈으로 안 봐도 짐작이 됐었어요. 이게 다 뭐야? 아영이네 반찬이요. 오늘 한번 가보려고. 가게 조용할 시간이니까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해. 운전 조심하고. 반찬에 김치에 소고기국도 한솥 끓여서 바리바리 챙겨 딸내로 향했어요. 안사돈이 있을 것 같았지만 오랜만에 인사도 좀 드리자 싶은 생각이었고요. 안사돈이 좋아한다는 딸기를 사서 집에 갔더니 손녀는 어린이집을 가서 없고 안사돈 혼자 집에 있더군요. 어서 오세요, 사부인. 잘 지내셨죠? 쉬고 계신데 제가 눈치 없이 온 건 아닌가 싶네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안사돈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온 거실에 매니큐어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냄새가 너무 역해서 뭔가 봤더니 안사돈이 발가락에 시뻘건 칠을 하고 있었어요. 아, 좀 무료해서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기분 전환 삼아. 사부인도 발라드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가게에서 음식을 만져야 해서 괜찮습니다. 그럼 좀 앉아 계실래요? 이건 마르기 전에 마저 바르고요. 네, 그러세요. 햇빛도 안 보고 사는지 유독 새하얀 피부에 시뻘건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싸운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고 그곳에서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 맙니다. 개수대 안에 밥 먹은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고 조리대 위에는 정리식기와 식재료들이 잔뜩 올라가 있었어요.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주방 정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일이건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매니큐어만 바르고 있으니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오전 근무라서 남들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했을 딸의 모습이 안 봐도 그려져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겨우 참아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겨우 마치고 거실을 쳐다보니 아직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사돈이 보였어요. 참, 너무한다 싶더군요. 문득 참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빌려준 돈을 몽땅 잃었는데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의상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집에 들어설 때만 해도 상황이 안타까워 딱한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화장실로 가는데 가는 길에 애들 방을 보니 정리 안 된 옷가지들로 난장판이더군요. 손녀가 아침에 등원을 하면서 어질러 놓은 것 같았는데 아이가 등원한 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딸아이가 집에 와야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얼추 끝나자 그때서야 사돈도 매니큐어 바르는 게 끝이 나더군요. 얼른 정리를 끝내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같은 공간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얼굴 본 건 몇 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 그동안 싫은 얘기를 안 해서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에서야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막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에 딸이 전화가 와서 덕분에 자기가 편해졌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사돈에 대한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금 얘기해봤자 내 딸만 스트레스 받겠다 싶어서요. 얼른 사돈이 그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 속이 더 터지고요. 그 이후로 반찬을 만들어서 줄 때는 딸이 있을 때만 갔어요. 아이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반찬만 건네주고 바로 왔어요. 그게 저나 딸의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한동안 지냈습니다. 곧 닥칠 일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얼른 딸의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면서요. 저희 부부에게 닥칠 불행을 미처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에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서 컨디션이 이상하다고 느끼며 있던 날이었어요. 자꾸 눕고 싶고 기운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 달달한 믹스커피를 한잔하며 앉아 있을 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정서방,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장모님, 아영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였어요. 너무 놀라서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고요. 차가 뒤집혀져서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원까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갔어요. 도착하니 수술 중이었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많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하며 사위는 울고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꼼짝도 않고 기다렸어요. 수술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고 마침내 열린 수술실 문으로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귀하고 귀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내 딸이 왜 죽어? 내 딸이 왜 죽냔 말이야? 어머님, 어머님! 저는 소리를 지르다가 혼절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모든 게 꿈이길 바랬습니다. 기절하기 전에 들었던 그 말이 모두 꿈이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게 모두 사실이라는 듯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웬만해선 눈물을 보이지 않는 그런 남편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애처럼 울고 있었어요. 꿈이길 그렇게 바라는 그 일이 사실이라고 남편이 눈물로 알려줬습니다. 딸의 죽음을 미처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황에 장례식장은 꾸려졌어요. 사위는 손님 맞이를 한다고 슬픔을 채 느끼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위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거, 맛있는 거 더 많이 챙겨줄 것을. 결혼한다고 할 때 못하게 말릴 것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해줄 것을. 지나간 일들이 모두 후회로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져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너무나 슬퍼서 벌써부터 그리운 딸에게 원망스런 감정도 생겼어요. 어린 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지, 지 부모가 이렇게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지가 먼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도저히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여보, 밥 한 술 떠야지.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제대로 뭘 먹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는데 남편이 국과 밥을 가져왔더군요. 먹어야 장사 치르고 딸도 잘 보낼 수 있다며 어서 먹으라고 하는 남편 손에 이끌려 겨우 국에만 밥을 입에 넣고 있는데 안 싸더니 어디선가 나타나 제 앞자리에 앉더군요. 사돈이지만 그 여편네 얼굴을 보니 씹고 있던 밥풀도 도로 뱉고 싶었어요. 자기 며느리가 죽었는데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앉아있는 이 여자가 대체 제정신인가 싶더군요. 사부인, 속 상하시죠? 말해서 뭐 하겠어요. 아유, 지은애미도 참 박복하지. 멀쩡히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래 사고가 나서는.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안 싸더니 마치 남일 얘기하듯 하는 모습에 속이 뒤틀렸어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숟가락을 놓고 몸을 돌려 앉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알아채길 바랬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여편네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그 집에 우편물 보니까 지은님이 생명보험이 있는 것 같던데 맞죠? 제가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데 지은애미 보험금 당연히 우리 지은 애비가 받겠죠? 사부인,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못할 말 했나요? 왜 언성을 높이고 그러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나한테 따라 이 보험금 얘기를 꺼내요? 그동안 가슴에 묻어놨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죠. 아니, 보험금이 나오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확인차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꾸실까? 진짜 이해 안 되네. 그 순간 저는 그 여편네의 머리채를 양손에 말아 쥐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놔? 이 미친년아, 네가 그러고도 시엠이야? 우리 딸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려먹더니 내 진작 하는 집 보고 알아챘어. 이 망할 인간아.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이거 안 놔? 놔! 조용하던 장례식장이 저와 그 여편네 때문에 시장통이 됐었어요. 남편은 저를 말렸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저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괴력이 쏟았죠. 소란스러움에 사위가 뛰쳐왔더군요. 그리고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보이자 기고만장해졌는지 목소리를 더 높이더군요. 예, 지은 예비야.
이 여자 미쳤어. 어서 손 좀 떼. 장모님, 진정하시고 그만 놓으세요. 사위의 얼굴을 보자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바닥에 쓰러져 통곡을 했죠. 아이고, 아이고, 내 딸만 불쌍하지.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보내선. 아이고, 아영아. 아이고, 아영아. 사위는 우는 저를 보면서 자기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듣더군요. 그러더니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장모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머, 얘 봐라. 너 나한테 이렇게 소리칠 입장이니? 네 아빠 도망가고 내가 얼마나 치욕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제 지은애미 월급도 없는데 너 혼자 벌어서 우리 다 어떻게 먹고 사니? 그만하세요, 네? 계속 이러시면 저 인연 끊을 거예요. 인연을 끊다니? 이 녀석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당신이 날 키웠어? 어? 말은 바로 해. 당신 우리 아버지 돈 보고 들러붙은 거잖아. 갑작스런 얘기에 저는 눈물을 그치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사위는 흥분해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그 바람에 그동안 저희에게 숨겨둔 얘기를 다 쏟아내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내 월급 그대로 다 드렸잖아요. 그 돈 다 어쩌셨어요? 돈 모아주겠다고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그 돈 다 어쩌셨냐고요? 당신이 흥청망청 사치에 다 쓴 거 내가 모를 것 같았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나 그 사부인은 사위의 새엄마였어요. 게다가 사위가 취직을 하자 돈 관리는 어린이 해야 한다며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사위도 다 알면서 그리 해준 것 같았죠. 당신이 사람이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알아?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고맙다고 납작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뭐? 보험금? 당신 금수야? 짐승이냐고?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냐? 나도 맨입으로 남의 자식 못 키워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안싸도는 고분고분하던 사위가 난리를 치니 자존심이 상했던지 장례식장에서 물건을 던지고 누워서 구르는 등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철딱서니 없이 굴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곧 그들 손에 끌려 나갔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 해명하지 않으니 경찰서로 끌려갈 수밖에요. 안사돈이라는 그 여자가 끌려나가고 나니 실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게 서 있는 사위에게 갔어요. 그리고 사위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사위도 저도 남편도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한참 펑펑 울고 있자니 아이 손이 저를 만지며 할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손녀가 깨서 곁에 서 있었어요. 지 엄마가 죽은 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엄마를 계속 찾는 손녀를 안고 또 한 번 저희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보내는 마지막 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딸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 뿌려졌습니다. 날씨마저 화창한 그런 날이었어요. 이후 한동안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몸져 알아누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이 우울증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딸이 떠난 그 해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놓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딸을 가슴에 묻은 지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손녀는 학교에 입학을 해 초등학생이 되었고 사위는 새로 만나는 사람 없이 딸아이를 건사하며 여전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안사돈과는 인연을 끊고 왕래를 안 한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니 돈 많은 노인네 꼬셔서 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꿈속에서조차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위와 손녀는 종종 저희 부부를 만나러 옵니다. 저도 여전히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있고요. 손녀는 어쩜 그리 지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손녀가 자라는 걸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게 정말 우리 집 엔돌핀이죠. 이렇게 지난 일을 글로 적으면 순간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도 쏟고 그랬네요. 한바탕 울고 나니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